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 레이스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합류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고영신 TV 초창기에 구독자 수가 불과 2, 3천 명일 당시 저희 TV에 출연을 하셔서 크게 힘을 보태준 민영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민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 돌아가는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최고위원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고영신 TV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일, 그 언론계 40여 년 머무르고 계시면서 정말 훌륭한 언론인으로서 하셨던 분이 열악한 언론 환경에서 정말 바른 소리를 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 고영신 TV를 개국하셨는데, 이렇게 무궁물전 일취월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굉장히 기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과찬입니다. 네, 이런 일취월장하는 고영신 TV에 다시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네. 저희가 모시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닙니다. 네네. 우선 민 최고위원님,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5.18 네.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죠. 네. 그 기념식에는 가셨던가요? 배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청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정부 행사이기 때문에 의자도 다 지정돼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아까 우리 평화당 최고회에서 그 예. 유석엽 원내대표가 예. 한 말씀 하시는 게, 예. 아니 각 5당의 원내대표를 뒷줄에다 앉혔대요. 아, 그래요? 예, 청와대. 그래가지고 유전상 이게 굉장히 잘못했다고 예. 하는데, 어찌됐건 아무튼 그런 그 해프닝도 있었나 봐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배지 원내기 때문에 거기 못 가고 전야제 참석하고 이제 당일날 당연히 광주에 계셨겠죠? 예, 광주에 있었습니다. 이번 39주년 행사가 상당히 열기가 높았던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특별히 참석도 했습니다만요. 예. 그 작년에도 저는 이제 전남 도지사 후보였기 때문에 또 우리 조배숙 당시 대표하고 같이 왔습니까? 네. 그때하고 비교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열기가 그랬어요. 전야제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참여 숫자도 워낙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전부 총동원했더라고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이렇게 오지도 않았거든요. 총선 출정식 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끼리는 대통령 일정을 알 줄 알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총력 동원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집권 세력이 내년 총선에 너무 지금 다급해가지고 이 서민경제 그다음에 안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무능함을 보여주면서 심판이 두려워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그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내년 40주년에 지금 거하게 하려다가 40주년은 총선 끝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이 총선이니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원님 떠난 뒤에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오셨나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정말 이 역사적으로 그 4.19 의거와 더불어 4.19 혁명과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대를 할장년, 그리고 맨 시민이 정말 맨주먹으로 총칼에 맞서 싸운 이런 민주화의 대장정, 민주화의 운동을 이렇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굉장히 씁쓸했어요. 굉장히 씁쓸했어요, 솔직히. 광주 민주화운동은 정파나 이념을 초월해서 어느 쪽에서도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황교안 대표도 하루빨리 어찌됐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징계 절차도 저는 마무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마무리하고 참석했으면은 정말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광주 시민들도 환영했을 겁니다. 좀 그 점은 아쉽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5.18 민주화 운동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 역량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행사가 성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씁쓸했습니다. 뭐 민주화운동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행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도 좀 있었어요. 예, 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분이면 갈 거리를 20분에 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몸싸움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하고 악수를 안 하고 쏙 빼먹고 이해찬 대표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황 대표는 빼먹고 손학규 대표하고 악수를 해서 패싱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모르고 물어보십니까? 어찌됐건 간에 저는 김정숙 여사님이 의도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객관적인 정황들이 그 민경욱 대변인의 최초의 그 페북글로 이게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언론이 따라오고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다 보니까 결국에 청와대에서 해명하는데 나중에 탁현민 씨가 딱 해명을 했어요. 탁현민 씨는 웬일로 나옵니까? 그런 해명은 대변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자기 그 여권 내부에서도 보기에도 큰 문제였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뜨거워라고 하면서 바로 최측근인 탁현민 씨가 나와서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정황을 보면은요, 교수님 다 언론사에 그 간부하시면서 공식 행사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 대통령 영부인 순서대로 가서 다 광복절이면 광복절대로 다 순서대로 하는 거고 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얼마나 거기서 멀리 간다고 뭐 대통령 일정 쫓아가다가 그 패싱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우선 뭐 탁현민 씨가 해명에 나선 것도 적절치가 않고요. 네. 아마 탁현민 씨가 지금도 그 무슨 자문위원인가로 청와대에다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5.18 그 행사도 탁현민 씨가 기획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패싱을 했다는 거예요. 악수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지나가다 악수 한번 딱 하고 지나가는 건데 뭐 몇 초면 되는데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원래 해명이 되는 건가요? 원래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악수할 때는요 손만 내밀으라고 그렇죠. 사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 이렇게 못 대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내민 손 이렇게 잡아주고 가면 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게도 정말 김정숙 여사께서 의도적이지 않기를 바라는데 많은 정황들이 민경욱 대변인의 주장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황들이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다라고 들고 그 의심의 가장 첫 그 근거로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탁현민 씨가 해명하고 나선 거. 아니 여사님이 그랬으면요 부속실에서 하든 비서실에서 하든 그 사람들이 해명을 해야죠. 그렇죠. 왜 탁현민 씨가 해명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또 무슨 탁현민 씨가 그 개인 사적인 그런 참모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도 더욱더 그 씁쓸했어요. 그리고 탁현민 씨가 나중에는요, 오히려 그 한국당과 한교안 민경욱 대변인을 공격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실수로 넘어간 일을 그걸 갖다 그렇게 또 꼬집어서 이렇게 오해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하느냐. 그건 실수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역공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먹을 때는 예.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예. 광주 그 노무현 10주기 문화제에서 예. 황교안 대표가 오거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지침에 충실히 따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날카롭게 치장하시는데 교수님. 유심 여심. 그렇습니다. 유시민의 마음이 여사님 마음에 전달됐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게 일단 그게 그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분열적 행동이에요. 그럼요. 그러지 않습니까? 화학과 통합을 강조하시는 그렇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것도 아니고 네. 우리의 대통령은 찍었던 사람이든 안 찍었던 사람이든 보수든 진보든 그다음에 여든 야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그렇죠. 달빛 기사단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물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부인은 당연히 같이 가야죠. 대통령과 함께 화합의 자세로 국민 통합의 자세로 함께 해야죠. 오히려 이 국민 통합을 갖다 저해하는 이런 실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이 그러셔도 오히려 여사님이 네. 그런 그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네. 야당하고 그렇게 싸워도 유경수 여사가 그 중간에 그러니까요. 들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죠. 또 유경수 여사 얘기하면 또 뭐 박정희 어쩌고 이럴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정말 유경수 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YS나 DJ 손정순 여사도 마찬가지. 이호 여사님은 다 마찬가지죠. 이호 여사님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여권 신장 운동, 인권 신장 운동하는 여전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항상 한 발 뒤에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서는 법이 없고 나대는 법이 없었죠. 그렇죠. 김정숙 여사는 솔직히 보십시오. 아니 인도 그 총리 왔을 적에 인도 총리가 뭐 줬다고 해가지고 영문으로 된 책 이렇게 보면서 그 사진을 내가지고 릴리스 시켰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이신 분이 제1야당 대표를 갖다가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설사 100% 실수였다 하더라도 정중하게 김정숙 여사가 그럼 황교안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예, 그랬으면 훨씬 더 죄송하게 좋았죠. 됐다. 그럼 훨씬 더 그러면 좋았죠. 아마 국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참. 점수 박수 네. 칠 일이죠. 그런데 탁현민 씨가 나서가지고 오히려 그 민경욱 대변인을 역공을 해요? 이건 정말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다음에 청와대 뭐 자문위원회를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진으로서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언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예. 이번 얘기는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얘기인지 희망을 주는 얘기인지를 제가 분간은 지금 딱히 못 하겠는데 5월 18일 날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뭐 이분은 천하가 다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폭심 아닙니까? 네, 네. 이분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본인은 이제 작가라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문 세력들이 전부 모여갖고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뭐 문화재로 한다니까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양정철 원장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47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다. 소년 출세를 했고 그렇게 벼슬을 했으면은 국가에 헌신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유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권 주자 레이스에 참여를 하는 것이 옳다. 참여를 하세요 하고 말하자면 권유를 했는데 양정철 원장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그분이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닐 테고 네. 또 본인의 정치적 지위라는 거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저는 간단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5월 18일 날 아닙니까? 예. 5.18 39주기 그 추모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노무현 재단에서요, 광주에 안 가고 광화문 광장에서 토크 콘서트 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권 주자 띄우기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광주 항쟁, 민주화 정기를 얘기하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그 행사만 자체로도. 그 다음에 그렇죠. 교수님 잘 아시죠? 총선은요, 대권 후보가 없으면 못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지금 민주평화당이 뭐 대권 후보가 있어야 지지율이 나오지. 그러니까요. 그 시없는 수박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총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지난번에 3년 전에 국민의당이 떴던 것도 안철수가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의당 돌풍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긴 이 사람들은요, 내년 총선에 올인하는 총선 전략으로 지금 대권 후보를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대권 후보를. 모든 게 지금 총선에 맞춰 있어요. 네, 총선에 맞추니까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양정철 원장이 띄우는데 그게 바로 유시민이고 조국이고. 조국까지 그냥 꼽사리 끼워가지고 네, 그렇게 대권 해서- 주자 반열에 확 그렇게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부산에 내보내려고. 부산에 내보내려고. 그러려니까요. 예,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친문 세력은요, 자기들이 권력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밖에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요, 이 친문 세력들이 곳곳에 지금 자리 다 했거든요.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 일자리, 우리 작년 그 퇴임한 은퇴자들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지그들 친문 세력 일자리 수석이고 친문 수석 일자리 위원회고 친문들 일자리 지금 저기 뭐야 예. 경제보좌관이에요. 사실
깨놓고 얘기를 하면은 옳은 말씀. 그럴 정도로 패권끼리 지들끼리만 하는데 가장 정점이 뭐냐면은 어떻게든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 잡은 정권은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권 전략으로 가면서 대권 전략으로 가는 길목에 내년 총선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 저렇게 안달복달 나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좀 뭔가 민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내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고. 그 사투를 하면 지그들이 먼저다. 그러네요. 양정철 원장의 이러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 실렸다고 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조국 아무 얘기 안 할 때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주자 카드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방금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내에는 대권 주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유시민, 조국까지 가세를 하면은 국민들이 안심을 할 거다.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좋아하는 겁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 판단을 하실 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진영 논리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지금 이게 달빛 기사단, 네. 그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실현한 그 표현을 잘못한, 인용을 잘못한 그 달빛 기사단의 그런 분위기만 알고 지금 계속 세모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먹히는 게 일단 자기 지지층이 결집되잖아요. 지지층이 결집되죠. 그러니까 눈사람 만들 적에 우선 눈 주먹이 하나 있어야 이거 불려 나가잖아요. 이 지금 눈 주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이게 전략 기획 보고서가 다 올라갔다고 보여요.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지금 짜놓고 몰아가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전부 다 몰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느 시점, 이 시점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참석할 거, 금년에 강주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날 또 양정철은 또 외곽에서는 유시민, 김어준 부대 동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 거기에 나오면 또 댓글 부대 막 하고 이렇게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지휘자라고 할까요? 한 게 양정철이 같대, 양정철. 양정철이가 그거 하라고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곧잘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1단계 전략으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앞도 뒤도 아무도 안 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물론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아쉬운 대목이요. 한국당한테 독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독재자의 후예라고 딱 규정을 했죠. 독재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은 그러니까 민주 대 반민주 세력으로 딱 프레임을 짜시더라고요. 그 프레임.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민주화. 그래서 한국당에서 보수층에서 분열적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분열적 연설이었다라고 공격하든 말든 지지층은 환호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정말 아니 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공장 표현을 하면은 양정철은 기술자다. 기술자는 맞아요. 정말 기술자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생명력이 있을지 정말 또 다시 성공할지는 저는 또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은 잘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가 경제라든가 남북관계 여러 면에서 집권 세력들이 그것도 핵심들 아닙니까? 핵심들이 벌써부터 총선 분위기를 띄우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태를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고요. 하나는 그동안 유시민 이사장 자기는 정치 떠났다. 직업으로서 정치는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그 토크 콘서트에서는 내 머리를 내가 못 깎겠습니다. 못 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보다 깎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머리를 깎아달라는 게 뭡니까? 대권 주자로 좀 띄워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자기 정치 안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 그 조사에서도 빼달라고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정치인이 아무리 말 바꾸기를 잘한다고 하지만 벌써 이렇게 하면 되나요? 가장 최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뺐습니까? 안 빼고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 얘기도요. 지금 직업으로서 정치를 안 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을 때 그 이후로 계속 말이 바뀌어져요.
왜? 엊그저께는 스님도 어쩌면 독장사 난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급기야는 중이 재물이 못 꺾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실상 그 자리에서 5월 18일 날 그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에 자기들끼리 노무현 재단에 따로 모여가지고 정말 그 대권 선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저 또한 씁쓸했어요. 근데 저기에 엄청나게 열광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쪼개졌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분열의 정치로 제일 지금 득을 보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친문 세력들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선거 전략상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편이 많을 때는 차별화를 그렇죠.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을 때는 화합과 통합을 주장하려고 차별화를 해서 소수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대 그 적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그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요 지지층 빠부대 가지고 하는데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원래 오빠 부대가 옛날 남진 나훈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대한민국에서 오빠 부대가 창설된 건요 축구 선수 이동국 때문에 생겼어요. 아, 그랬어요? 이동국 선수가 1m 90 잘생겨가지고 잘생겼죠? 공을 얼마나 잘생 그때 여학생들이 500명 막 1000명씩 이동국 게임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동국 오빠 부대가 나왔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바보 노무현에 나와가지고 노무현하고 오빠 부대하고 합쳐서 노빠가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구나. 지금 이제 문빠. 예. 이게 옛날에 그 나쁜 의미에서의 빠 그게 아니고 예. 지금 그게 아니고 원래 오빠 부대 팬 의미죠. 예, 노무현 오빠 부대가 노빠가 됐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문빠. 예. 이제 문빠는 더 진화해가지고 달빛 기사단. 예. 달빛 기사단이요. 되게 30대 그 주부들로 제가 들었는데 댓글 나오면은요 밥도 안 먹고 남편 밥상도 안 차려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 여성 지지자가 제일 높잖아요. 그럼요. 지지율이. 이게 그층들이 안철수도 안 빠도 그 30대 주부층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게 달빛 기사단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책에서 그렇게 이제 비하해서 부른 건데 이 부대들을 갖다 지금 완전히 결속시켜가지고 지금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양정철의 행보고 유시민, 김어준, 조국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지금 이해찬 당대표는 뒤에 쫄쫄쫄 따라가고 있어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쫄쫄 따라가고 있어. 이해찬 당대표가 뭔가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예. 완전히 지금은 뭐 그냥 뒤쫓아가는데 급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정철이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끝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뒤로 하고 오히려 이낙연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힙시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가면 뭐. 공동 선대위원장. 예. 또 이해찬 삐치면 골치 아프니까 예. 공동 선대위원장 하죠. 실질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끌어가는 양정철하고 둘이 콤비가 돼갖고 끌어가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요. 저는 지금 한숨 나고 하는 게 지금 이 친노 친문 세력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지금 2년 동안 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124만 5천 명이라는 실업자를 19년 만에 전년 대비 최악의 실업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뭐 11.5%, 일반 실업률이 뭐 4.4% 이렇게 망쳐놓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만나고 그 전날 4.27 정상회담 다 해놓고 지금 해놓은 게 뭡니까? 미사일 파는 이렇게 제일로 중요한 우리 국민의 삶에 먹고 사는 경제 문제하고 우리 국민이 든든하게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보의 문제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성과 없이 해놓고 다음 총선에서 이길 생각하고 다음 정권에서 다시 정권 창출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열광하는 이런 세력이 있는 거 보고 저는요 내가 진짜 딴 나라에서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들어서 저는 요즘 정말 참 나쁜 친구들. 그러니까 저 집권 세력들 하는 얘기 보면은 우리는 딴 나라에 살고 그 사람들은 달나라에서 온 것 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 옛날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창경원에 가면은 창경원 우리에 갇혀 있는 원숭이들이 사람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에 갇혔지? 그런다잖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 원숭이들이 우리 사람 구경원 우리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에 갇혔지 한다잖아요. 예. 지금 친문들이 자기들끼리 막 끓여 먹으면서 지금 보십시오. 그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무슨 일자리 수석이요. 정태호 일자리 수석
어제 브리핑한 거 보세요.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질이 좋아지고 몇십만이 늘어났다고 지금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총선 전략이죠. 총선 전략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 그럼요. 총선 전략. 뭐 철판 깔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 철판 깔고. 예, 뭐 미안하고 이런 것도 이제 소용없다.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국민들은 오히려 민심이 떠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깡그리 뭉개버리고 통계치도 무시하고 좋다. 성공적이다.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 했잖아요. 내년 전형 투자 그거 40%선 그 부채 비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쏟아라 해갖고 500조가 내년에는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503조로 예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자리도 못 만드니까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죠. 돈을 쏟아 부어서 말하자면 일자리 또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예타 면제 뭐 24조부터 시작해가지고 SOC 지금 하고 하는 거 보면 지금 134조가 대기하고 있더만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또 한국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 대 반민주 세력, 미래 세력 대 과거 세력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서 그렇죠. 내년 선거 전략으로 나가려고 지금 그게 양정철이 개구일성으로 한 그 총선 전략이 하나. 맞아요. 예, 미래냐 과거냐, 그 다음에 이념 정당이냐, 무슨 뭐 실용 정당이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념에 오히려 더 편향되고 치우친 게 그 지금 친문 세력이고 지금 정권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사실 분배 정책의 다른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분들은 완전히 남북관계든 이런 경제 문제든 이념에 매몰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조국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이분이 지금 국회에서 오라고 하면은 민주주의 전당이 국회에서 오라고 하면 죽어도 안 나가잖아요. 청와대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뭐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 했고 안 나간 사람이 또 광주한 그 행사에는 대통령을 또 어째서 언론에서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수행한 건데 아니 대통령은 동급입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갔다 와서 SNS에다가 또 이게 뭐 아마 야당이라든가 좀 현 정권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사람들을 겨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괴물까지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홍상수 감독의 아마 영화 생활의 발견인가? 거기에서 따온 것 같은데 대사에서 거기다가 또 그 SNS에다가 대통령을 또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그 기념사를 읽으면서 추념사를 읽으면서 대통령이 울컥하더라. 나도 코가 찡했다 하면서 또 대통령을 한 사람 확 말아 올리시더라고. 아니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라고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민정수석이 아니고요. 그 동국마마. 그러니까 네, 그 미래 권력. 그 다음에 그 좋게 표현한 부통령.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했다는 뭐 방구 끼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했다는 얘기하고 비슷하나? 조국 수석이 청와대 비서 아닙니까? 수석 비서가 아니라 해봐야 대통령의 비서예요. 네. 그건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원천적인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비서 본연으로서 조국 수석 자체가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이 그런 행보를 가는 것이 너무나 그 멀렴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내부 회의에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그렇죠. 사법 계획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그 장애물이 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적 판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내놓고 SNS 저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트랙 올릴 적에 패스트트랙에서 뭐 저항하면은 처벌 조항을 갖다가 딱 또 SNS 올려가지고 그 뭐 야당 의원들 협박하는 겁니까? 민주당한테 지침 내리는 거죠. 이거 가지고 가서 지침 내는 겁니까? 지침 내린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써갖고 가서 뭐 7년 뭐 무슨 벌금 얼마 하고 막 그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야, 그래서 지금 또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냐면 조국 수석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말기에 그 고건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뜨고 막 그럴 적에 고건 총리에 대해서 딱 그 단칼을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 대변 고건 총리 공보 수석 비서덕에 있었지 않습니까? 공보팀장으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왜 그럴까? 왜 고건 몽돌려서 초대 총리를 넣고 했는데 나중에 내심에 한명숙 총리를 대권 후보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요, 누군가가 지금 마음속에 있어요. 있죠. 네,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유시민보다 오히려 조국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히든 카드는 조국이다. 네, 그리고 네. 유시민은요, 친노지, 친문은 아니에요. 또 조국 혼자 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뛰어줘야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하니까 조국 유시민이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예, 크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까지 해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 그다음에 양정철 해가지고 유시민 페이스메이커로 써가지고 조국 띄우게 하면서 총선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우리 그 진영을 떠나서 우리 그 중도층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저는 가당치 않게 보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경제 사정하고 맞물릴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런데 좀 더 지켜보는데 요즘 정말 안타깝고 착잡하고 정말 참 나쁜 친문들 저는 그 말만 지금 되뇌이고 있습니다. 친문이라기보다는 진문들인 것 같아요. 친문인가? 예, 전에 진박이 있었죠. 진박이 있었으니까. 예, 진문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진문이죠. 예, 예. 핵심들, 예. 진짜 성골들만 모인 그 진문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죠. 나라는 한쪽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진창인데 지들은 다음 총선 이길 생각, 대권 먹을 생각만 하고 저렇게 있으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조국 같은 경우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운영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따끔하게 국회에서 질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또 네. 당에 계시니까. 네네. 전에도 뭐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어느 정권이든지 이긴 정권이 말하자면 총선이란가 대선에서 이긴 정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총선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또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워갖고 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당을 비롯한 뭐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 요즘에는 뭐 2중대, 3중대, 4중대라고 하니까 포함해서 야당이 내년 총선 대선에 정말 나름대로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우니와 오늘 지금 3당 원내대표가 지금 호프타임을 저녁에 갖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 정상화, 정치 정상화가 이게 과연 될 것인지 뭔가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또 5당 뭐 모이자고 했는데 그냥 3당만 모이자 해서 3당만 해서 오픈 미팅을 교섭단체들만 모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물밑으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그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상당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닫았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뭐가 그 한국당이 들어올 만한 그런 게 지금 이쪽 그 여당 측에서 지금 제시를 못 해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 한국당은 지금 빈손 회고는 할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내 얘기를 했잖아요. 여권 청와대와 민주당의 핵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나가갖고 장외투쟁하고 장래 뭐 병행투쟁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아무 얻은 것도 없이 돌아오면은 결국 내년 총선도 뭐 경제가 나빠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때 가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 쩔레쩔레 해가지고 밥 사주는 잘 사주는 누나만 되면 됩니까? 예쁜 누나. 그래서 이제 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그러면은 분리 추경 같은 경우에 그 포항 지진하고 고성 산불 이런 민생 추경만 분리해서 먼저 해주는 이런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일부 나오는데 아직은 또 그것도 힘을 얻지 못하는가 봐요. 예, 그런 상황이고 워낙에 이쪽에서 이제 강고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 여권이 좀 그 출구를 한국당에 나올 수 있도록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된다.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저는 최소한도 뭐 나경원 대표가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패스트 트랙법
철회 내지는 사과를 받아야 하고 네. 한국당이 들여오려면 지금 그게 제일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전국이 이런 그렇죠. 상황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답을 받아야죠. 두 번째는 지금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1대1 회동. 예. 이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맨날 남북관계 뭐 이런 또 북한은 오고 뭐 미국 정상회담 이런 것은 톱다운 방식으로 하자겠잖아요. 영수들이 말하자면 정상들이 만나서 풀어야지 언제 밑에서부터 오냐. 근데 왜 이건 톱다운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1대1 영수회담이 가능하느냐. 그거 하나 풀어야 하고. 세 번째는 지금 고소고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한 170, 80명인가가 고소고발되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아주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뭐 이게 전국이 풀어지는 것이고 한국당도 그렇죠. 그동안 쌓은 무슨 보람이랄까? 뭐 소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들어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가 별로 첫 없는 번째에서부터 막혔대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과하는 것 자체가 그 이제 법상으로는 그 처리는 안 되고 수정안으로 내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는데 그 사과 부분 있잖아요. 사과 부분을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강경파들이 폭력 사태를 부른 니들이 먼저 사과해라. 청와대 쪽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무슨 우리가 이렇게 그 패스트 트랙을 그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그걸 사과하려는 건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주 뻔때를 뭐 혼내주자 뭐 이런 강경론이 있어가지고 첫째 항부터 막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이렇게 맞는 것은 저도 생각해도 안타까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원수들하고는 톱다운 하면서 그러니까요. 왜 우리 국내 문제는 톱다운을 못해? 오히려 만나가지고 설득하면 되죠. 단판을 지으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인가요? 그 후보 시절인가요? 대표 시절에 그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저기 그 무슨 병원인가 뭐 할 적에 병원인가 급식 문제를 할 적에 문재인 대표가 경남도청 그 도지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1대1 단판 지었잖아요. 그렇죠. 왜 뭐 1대1로 만나서 하면 되지?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나는 문재인 대통령 왜 자꾸 사람을 피하고 아니 기자회견도 전 언론사에서 모아서 기자회견하고 뭐 질문 답변해야 그것이 국민하고 대화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지 뭐 특정 언론사가 만나가지고 해갖고 한 게 그게 됩니까? 아니 40년 언론인께서 그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왜 안 만나냐고요. 1대1 회동을 하라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저 혼자 단독으로 방송할 때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1대1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아니 한교안 대표한테 호통을 칠 수 있고 더 강경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화끈하게 줄 것은 탁 주고 그렇죠. 기브앤드 테이크 아닙니까? 네. 정치라는 게 네. 어떻게 전부 자기 것만 차지하고 남한테는 상대 진영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갖고 어떻게 정치가 됩니까? 그게 협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저기 2006년인가요? 그때 박근혜 당시 대표께서 사학법 개정 투쟁, 사학법 투쟁을 4개월 장애 투쟁할 적에 결국 푼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그 김한길 원내대표하고 이재호 원내대표하고 산에 가서 뭐 하고 어쩌고 해갖고 의견 건의하니까 대표가 못 빌어서 원내대표도 의견 딱 들어가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내대표 의견 들어가고 이번에는 김한길 원내대표가 양보하시죠. 해가지고 그렇게 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지 최고 지도자가.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또 물론이죠. YS 또 그 군사 정권들하고도 아주 단판을 지어서 다 문제 해결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철권 통치 그 전두환 대통령도 그럼. 4.13 5원조치 때 1대1로 다 불렀잖아요. 김영삼 총재 부르고, 그 다음에 이민호 총재 부르고, 그 다음에 이만섭 부장 부르고, 1대1로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 끌지 말고 1대1로 계속 만나면 벌써 지금 다 만나고도 남는 대통령이 시간이에요. 한교안 대표 1대1로 만났으면 진짜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그러니까 말씀. 1대1로 만나서 할 얘기 다 했는데 한교안 대표 어떻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 그런데 그런 난제를 갖다가 놔두고 정치적 문제 난제를 놔두고 그저 내년 총선만 보고 있으니 이 참 한심합니다. 권력 엘리트들이 저러고 예. 있으니 우리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바른 언론들이 고영신 TV를 비롯해서 바른 언론들이 정말 바른 소리를 전달하고 혼내줘야 일깨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들 완전히 관제 언론 돼가지고 정말 이거 뭡니까 완전. 권력층한테 쓴소리를 하는데 예.
요즘에는 보면은 이 유튜브 방송에도 무슨 장난이 있는지 시청률과 아니 그 구독자 뭐 이런 조회수 가지고도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뭐 사실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민영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나오셔갖고 전국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에게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공자는 비일에 물시, 애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비일에 물청, 애가 아니면 듣지를 말고, 비일에 물언, 애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고, 비일에 물동, 애가 아니면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유시민 이사장의 그런 말을 열심히 들었는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악수도 하지 않는 비례를 저질렀는데요. 유시민 이사장 말 듣는 것보다는 김정숙 여사님 논어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